네, 안녕하세요. 블로그와 뉴스페이퍼에 이제 부동산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어슨 텍사스 쪽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안재원이라고 합니다. 음, 지난번 컬럼과 블로그에서는 어, 어, 주택 리스하고 아파트먼 렌트를 바이어 입장으로서 상세히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홈바이어, 구매를 할 때 꼭 사전에 숙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중개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개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리고 모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또 모든 걸 리얼터가 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인스펙터를 고용한다든지 다른 서비스를 고용할 때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모기지도 어떤 모기지 회사를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모두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이 리얼터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사전 전화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면접을 해서 결정하고 리얼터를 고용해야 하고요. 그 많은 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리얼터, 바이오 쪽 리얼터는 커미션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셀러가 이제 판매한 이후에 커미션을 셀러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바이어한테는 전혀 부담이 없고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모기지가 가장 여러 가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키 파라미터인데요. 사실 모기지가 안 되면 론을 받을 수 없고 론을 못 받아서 구매 캐시 바이어가 아닌 다음에야 이 모기지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부분이 미리 판단하세요. 나는 론이 안 되겠지. 근데 대부분 론이 안 되는 것보다는 론 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컴이 적으면 5만 불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주택값이 30만 불, 40만 불 되면 론이 10만 불, 15만 불, 20만 불, 그죠? 이상 필요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는 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론이 안 되는 것보다는 론 금액이 내가 원하는 금액이 나오느냐가 실제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봉급을 받는 W2 미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예측 가능한 수입이기 때문에 금방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자영업자 셀프 인플로이 같은 경우는 매달 인컴이 차이가 있게 되면 좀 복잡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좀 복잡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자영업자 분이 있으면 그분이 이제 인컴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일반 컨벤셔널 론을 통해서는 어 이제 특정한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20만 불까지는 대출이 되는데 본인이 20% 다운하면 24만 불 집을 살 수 있겠죠. 근데 아시지만 어신 지역에서 24만 불로 살 수 있는 집이 많지가 않아요. 많이 외곽으로 가면은 현 시점으로 기준한다면 뭐 테일러라든지 제로, 그다음에 리버리 힐스 쪽, 그다음에 플루거베어 그쪽에는 살 수가 있겠죠. 어신 쪽도 동쪽에 좀 많이 외곽, 그죠? 메이노어 그런 쪽, 그런 쪽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못 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기존의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다운페이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경우에 뱅크 스테이먼 론,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어카운트와 퍼스널 어카운트에 있는 뱅크 스테이먼에 있는 그 현금 흐름, 그 펀드의 흐름을 가지고 그걸 인컴으로 인정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이제 non-QM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경우에 그분 같은 경우는 30만 불 정도의 론을 할 수 있었고 본인이 다운페이를 더 붙여서 35만 불, 40만 불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론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모기지 회사가 이런 거를 커버 안 하는 회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론에 대해서 옵션을 알고 싶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렌더, 모기지 회사를 찾아야겠죠. 즉, 그 리얼터 통해서 이런 회사를 소개받을 수 있는지 나는 모든 옵션을 다 고려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non-QM 론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좀 비쌀 수 있죠. 근데 바이어가 나는 30만 불짜리 집을 사서 싼 집을 가겠다. 그러면 이제 컨벤션 론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실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나는 좀 비싸지만 40만 불, 30만 불 론을 받고 내가 10만 불 다운페이에서 내가 원하는 커뮤니티를 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 바이어가 결정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자율이 높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추후 먼저 구매를 하고요. 나중에 이자가 좀 싸지는 그 마켓 상황을 보고 또 본인도 인컴이 좀 올라가거나 그러면 재금융, 리파이를 해서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스트래티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기지를 해서 이제 집을 살 때 대부분 바이어들이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집뿐만 아니라 뭐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인데 차 살 때 가장 해피할 때가 언젠가요? 차에 대해서 사기 직전까지 그죠? 뭐 이런 차 어떨까 저런 차 얼마나 행복하죠. 근데 일단 차를 산 이후에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집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옷 같은 거 말씀드리는데 새 옷 막 볼 때 그죠? 기분 좋죠? 딱 사고 집에 오면 이 컬러가 좀 이상한가? 사이즈가 좀 안 맞나? 그때부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 살 때 똑같아요. 구매자 후회인데 그 집 사기 전까지는 좋은 장점만 다 보입니다. 단점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구매하고 계약서가 억셉트 된 이후부터는 학교가 좀 후졌나? 아니면 거기에 내 지금 내부 인테리어가 별로였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집을 더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셀러가 제대로 억셉트 할지 별의별 상상이 다 되는 거죠. 이게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이 많아집니다. 특히 주변에서 친구나 친척 또 가족분들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런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모든 바이어가 겪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내가 처음에 이 집을 왜 결정했는지 그 장점도 있죠. 단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만약에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 집을 포기하는 경우에 옵션 피리드에서 옵션 피를 날리고 내가 포기를 하는 경우에 후회를 할지 안 할지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리얼터랑도 상담을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의 기복을 겪는 게 정상인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건지 그죠?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상황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베스트라면 포기해야겠죠. 근데 포기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더 잘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집 가격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데 집은 마켓이 결정하는 겁니다. 2탄, 칼럼 2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MA라고 그러는데, 그죠? 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하는데, comparable, 그죠? COPS라고 하는데, 내 집과 가장 유사한 스펙에 해당되는 집이,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지난 3개월 동안 팔린 그러한 과거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내 컨디션에 가장 유사한 집을 찾아서 값을 이제 산출한 건데, 셀러나 바이어 모두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따라서 그 페어 마켓 밸류가 그거의 그 스태티스틱,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렴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그리어블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 30만 불짜리 마켓 밸류면 보통 그 근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50만 불에 팔아. 셀러 입장에서 그렇게 집을 내놓는다고 치면 아무도 안 사겠죠. 마찬가지로 바이어도 30만 불이 이제 마켓 프라이스인데 나는 20만 불에 살래. 아무 특정 그 가격을 저스티파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사실 시간 낭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 마켓 밸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언저리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셀러인 경우에는 지나친 오버 프라이스 가격을 하게 되면 바이어들이 많이 와야 그 중에 오퍼를 많이 받고, 그죠? 경쟁을 시켜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데, 바이어가 오질 않는 경우가 생기죠.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여기는 너무 높게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네 하고 아예 가지도 않고 가서도 오퍼도 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이어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언더 가격을 후려치려고 하면 셀러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죠. 이유라도 얘기해주면 다행인데 계속 오퍼만 10번, 5번 했는데 한 번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셀러가 집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눈높이가 바이어들이 원하는 그런 집 상태인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셀러가 내가 담배 피는 사람이면 담배를 피는 거는 셀러 입장에서는 뭐 오너일 때는 상관없는데 집을 팔려고 할 때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그죠? 그리고 많은 애완동물이 있어서 집에 털이 날린다든지, 그죠? 그리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다른 바이어 입장에서 까다롭게 더 많은 것을 리고한다든지 인스펙션, 그죠? 한 이후에 많은 수리를 하게 된다면 셀러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아예 포기하고 거부하고 차라리 다시 시장에 내놓고 좀 덜 까다로운 바이어한테 팔아야겠다라고 할 수 있죠. 서로 셀러 입장과 바이어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중간점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리얼터가 바이어 리얼터와 그 리스팅 에이전트 리얼터 그 두 에이전트와 같이 그 네 개 파티가 현명하게 그 윈윈 시츄에이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클로징까지 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또 더 그리고 이것은 코리아 저널에 6월 14일자에 실려 있고요. 코리아 저널 휴스턴.com에 들어가시면 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컬럼 원문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 웹사이트 C Chris on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 Texas Realty.com에 들어가시면 블로그에 이 칼럼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더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유튜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